바보짓의 서막. 옛날, 아주 먼 옛날, 에티오피아 어느 강가의 너른 평원 위로 해가 둥실 떠오를 때 젊은 암컷 유인원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마도 먹을 것을 찾거나 짝을 찾을 궁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옆나무를 살펴보며 이 나무보다 저 나무가 더 나은가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그는 그날 있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신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개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설령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알려줄 수 있다 해도 유명하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자기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것도 알 리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 누군가가 지도에 선을 긋고 땅에 이름을 붙인 다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기발한 발상을 해내지만 그건 수백만 년 후의 일이다. 그가 속한 유인원 무리는 당시의 다른 유인원 무리와 뭔가 달랐다. 골반과 다리의 생김새가 특이해 신기한 방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차츰 나무에서 내려와 땅 위를 꼿꼿이 걷기 시작했으니 이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유인원은 전혀 몰랐겠지만 그가 살던 시기는 엄청난 역사의 태동기였다.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로부터 320만 년 후 또 한 무리의 유인원이 땅을 파다가 그의 뼈 화석을 찾아냈다. 이때가 1960년대였고 발굴자들이 당시 인기가 높던 리버풀 출신 밴드의 약반 노래를 듣고 있었기에 화석 주인의 이름을 루시로 붙였다. 루시는 처음 발견된 종이었다. 종의 이름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 붙였다. 루시는 인간과 유인원을 이어주는 잃어버린 고리로 각광받았다. 루시의 발견에 세계는 흥분했다. 루시의 이름은 유명해졌고 유골은 미국 전역을 돌며 여러 해 전시되었다. 현재 루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디스아바바 국립박물관의 인기 스타다. 하지만 루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냉정히 말해서 어이없게 횡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 후로 인류가 펼칠 온갖 바보짓의 예고편이 아니었을까.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이를 말아먹는 재주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책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루어낸 자랑거리도 많지만 어이없고 참담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는 오점도 그만큼 많다. 독자 여러분도 최근에 한 번쯤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조를 막론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나 원참 세상에 어쩌다 이 꼴이 됐지? 이 책은 그런 독자에게 좁쌀만큼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걱정 마시라. 인간 세상은 항상 그 꼴이었다. 그리고 우린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위대한 지도자, 천재적 발명, 불굴의 도전 등 인류가 이루어낸 위협에 대한 책은 많다. 또 개인적 실패와 집단적 실패 등 실패한 사례에 대한 책도 많다. 그렇지만 이토록 처참하게 파국적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바보짓을 주제로 한 책은 별로 없다. 세상 일이란 다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대규모로 죽을 수는 원인은
바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성,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바로 그 특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인간은 세상에서 패턴을 읽어낸다. 그리고 알아낸 것을 다른 인간에게 전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할 줄 알아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저렇게 돼서 살기가 좀 더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문제는 그중 어느 하나도 그리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읽는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부족할 때가 많다고만 해두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상한 게 덩달아 바뀌고 또 다른 게 이상해지다가 결국 이게 뭐야? 살려주세요 하게 된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다. 이는 과거의 화려한 실적으로 증명된다. 인류가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아무리 많은 난관을 극복했다 해도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역사 속에서 예를 찾아보자. 9세기 북유럽의 장수였던 천하장사 시구르드는 적장 뻐드렁니 마엘브릭테의 목을 베어 말 한 장에 매달고 의기양양하게 귀환했다. 그러나 마엘브릭테의 뻐드렁니가 말 타고 달리던 시구르드의 다리를 계속 긁었고 그 상처의 감염으로 시구르드는 며칠 만에 죽고 만다. 천하장사 시구르드는 자기가 이미 죽인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으로 전쟁사에 길이 남았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자만은 금물이다. 둘째, 적의 치아위생에 유의하자. 이 정도일 것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자만과 그로 인한 파멸이니 옛사람들의 구강위생에 더 관심 있는 독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시구르드는 업적이 아닌 실패로 역사에 남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10개의 장에 걸쳐 인류사 전반을 훑으며 대실패의 사례를 하나씩 알아본다. 여기서 살짝 경고를 하자면 남의 불행을 고소해 하는 취미가 없으신 분은 이쯤에서 책을 덮기를 권해드린다. 인류의 발전사는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바보같이 꼬박꼬박 사고를 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1장 우리 뇌는 바보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남다른 사고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뇌가 세상을 이해하려다가 편법을 좀 쓰는 바람에 온갖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제2장 좋았던 환경이여에서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리저리 건드리기 시작했던 시절로 돌아가 심심하면 주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드는 인간의 재주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이 강의 물길을 바꾸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뭘까와 같은 질문을 번번이 대충 넘어가는 인간의 버릇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제3장 생명은 살 길을 찾으리니에서는 자연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거듭드는 어설픈 시도를 살펴보고 한 번은 마오쩌둥이 그리고 또 한 번은 별난 셰익스피어 애호가의 새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재앙을 일으킨 이야기를 알아본다. 단순하던 인간 사회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누군가 결정을 대신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4장 지도자를 따르라에서는 사상 최악의 절대 권력자 몇 명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제5장 대중의 힘에서는 민주주의가 과연 그보다 나은지 알아본다. 인간은 늘 세상을 이리저리 주물렀지만
본격적으로 화려하게 바보짓을 펼친 것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다른 문명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인간은 그때부터 그야말로 활개를 치며 파국을 자초하기 시작했다. 제6장 전쟁은 왜 하나요?에서는 인간은 아주 옛날부터 늘 쓸데없는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었던 전쟁들을 살펴본다. 이를테면 적군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전투에서 패배한 군대 이야기,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해 완전히 짜놓은 작전을 망친 이야기 등을 알아본다. 제7장 식민주의의 화려한 잔치에서는 대항해 시대의 영웅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 식민주의란 정말 끔찍했음을 알아본다. 제8장 바보와 현직 대통령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푼 외교 이야기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 사회가 별탈 없이 교류하는 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알아본다.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인물이라 할 만한 호라즘 제국의 황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본다. 최근 몇 세기 동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에 없던 혁신과 급속한 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이와 함께 참신하게 망하는 방법들이 새로 출현했다. 바로 제9장 신기술에 열광하다의 주제이다. 과학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프랑스인만 볼 수 있다는 신비스러운 방사선,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파국적인 실수로 꼽히는 사건을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혼자서 저지른 인물에 대해 알아본다. 현대 세계는 모든 것이 점점 빨리 바뀌어가니 참 혼란스럽다. 제10장 미래를 못 내다본 실패의 간략한 역사에서는 우리가 눈앞에 닥칠 참사를 예측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았는지 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짓의 미래에서는 다음 몇 세기 동안 인류가 또 어떤 바보짓을 할 것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해보고 아마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로 손수 만든 우주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을까 결론을 내려본다. 이 책은 역사에 대한 책이자 착각과 실패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역사란 도통 알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 대부분은 누가 나서서 적어놓지를 않았다. 그리고 나서서 뭔가 적어놓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착각했거나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극단적 인종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가 천하장사 시고르드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두 문헌, 즉 북유럽의 헤임스크링글라 신화와 오르크네인가 신화에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그 이야기는 고대 북유럽에서만 통하던 엄청 웃기는 농담인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답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그 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훌륭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 확신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의 수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것의 수에 비하면 눈곱 정도나 될까. 하물며 우리가 모르면서 모르는 줄도 모르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역시 모르는 얘기니 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바보짓을 다룬 이 책에 바보짓이 안 들어있을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다. 이야기의 진위가 불확실한 부분은 분명히 밝혀두도록 하겠다. 거의 확실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기껏해야 경험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밝히면서 가겠다. 너무 그럴듯해서 의심스러운 이야기는 가급적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출처가 미심쩍은 이야기, 간단한 뼈대에다가 후대에 살을 너무 많이 붙인 듯한 역사적 일화도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제대로 했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루시 이야기로 돌아갈 때다. 320만 년 전에 나무에서 떨어진 우리의 루시. 루시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2016년 미국과 에티오피아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실었다. 루시의 뼈 화석을 CT 촬영하여 3D 모델링을 통해 루시의 골격을 재현한 것이다. 그 결과 루시의 뼈의 골절은 그 형태로 보아 생체에 나타나는 유형이며 미처 아물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루시는 살아있을 때 골절을 당했으며 곧바로 죽었다는 결론이다. 연구팀은 다수의 정형외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대답은 한결같았다. 높은 데서 떨어져 다친 환자에게 나타나는 골절 패턴이라고 했다. 그리고 팔의 골절 형태로 보아 떨어지면서 무언가 붙들려고 한 듯했다. 지질 연구 결과 루시가 살던 곳은 평평한 산림지대의 개울가로 나타났으므로 절벽이나 높은 바위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다. 훌륭한 추론이었고 여러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문제는 몇몇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엔 루시를 발굴해낸 학자 도널드 조앤슨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대자들의 의견은 이랬다. 나원참, 뼈가 땅속에 320만 년 묻혀있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부러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었다. 그렇다면 루시는 과연 나무에서 떨어진 것일까?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 상당히 그랬을 법하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다. 우리에겐 과학적 추론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지만 그것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커리어의 정점에 올라있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게재하여 고생물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의학, 법의학, 지질학 분야의 엄청난 최신 성과를 통합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수백만 년 전의 사건을 파헤쳤다 해도 마찬가지다. 언제든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은 깨끗이 해결해 놓았다 싶을 때 슬금슬금 꼬이기 마련이다. 천하장사 시고르드의 교훈을 잊지 말자. 좋았던 환경이여. 인간은 발길 닿는 곳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존재다. 약 13,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인간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대대적인 변화였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정도가 아닌 훨씬 더 큰 변화였다. 이전까지 인간은 먹을 것을 구하려면 돌아다니면서 찾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먹을 것이 눈앞에 생겨나게 하는 묘수를 발견했다. 즉, 인간이 작물을 심기 시작한 것이다. 농경의 시작은 단순히 식량 획득이 쉬워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주변의 자연 환경도 대폭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경을 시작하기 전 인간의 무리는 철 따라 먹을 것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벼나 밀을 심어서 키우려면 옆에 붙어서 계속 돌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눌러앉게 되고 마을이 생기고 시간이 더 흘러 도시가 생겼다. 그에 따라 갖가지 문물도 함께 생겨났다. 농경이란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였는지 여러 다른 대륙에서도 수천 년 이내에 독자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소한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농경이 발생했다. 하지만 농경의 시작은 인류가 그리 잘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학설이 있다. 오히려 끔찍한 실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우선 농경과 함께 부의 불평등이라는 별난 개념이 탄생한 것을 들 수 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월등히 많은 특권층이 등장하면서 남들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농경은 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로도 볼 수 있다. 마을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 옆 마을이 습격해올 위험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농경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질병과 접촉한 데다가 점점 큰 규모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전염병이 퍼지기 쉬운 조건이 되었다. 농경사회 이전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일도 덜하고 더 건강했음을 시사하는 근거도 존재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대사회가 이리도 참담한 것은 수천 년 전에 누가 땅에 씨를 심었기 때문이다. 농경이 지속된 것은 농경으로 모든 이들의 삶이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농경사회가 이전 사회보다 생존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즉, 농경사회는 자손 번식 속도가 빠른 데다가 집단적으로 점점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농사 짓지 않는 이들을 다 밀어내게 된다. 농경은 끔찍한 실수였다 설의 지지자인 저술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1987년 디스커버에 쓴 표현을 빌면 인구 제한이냐 식량 증산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기아, 전쟁, 폭정을 떠안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질보다 양을 선택한 것이다. 역시 인간답다. 세상이 이 꼴이 된 게 다 농경 때문이다 라고 막연히 사방에 손가락질을 하고 싶지만 농경의 시작은 그 밖에도 더 직접적이고 스펙터클한 각종 참사를 빚어냈다. 농경에 착수하면서 인간은 주변 환경을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으니 농사라는 게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 식물을 가져다가 본래 있을 곳이 아닌 어디 다른 곳에 꽂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주변 풍광을 변화시키게 된다.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더 채워 넣으려고 궁리하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이란 그런 일이 낳을 여파를 잘 따져볼 줄 모른다는 게 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상들이 13,000년 전에 처음 씨를 심었던 시절과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농업으로 강산이 바뀌었고 동식물종이 대륙간에 뒤섞였을 뿐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습성으로 토양과 바다와 공기가 모두 변해버렸다. 대자연의 분노 어쩌고 하는 훈계를 늘어놓을 생각은 없지만 자연은 우리의 장난질을 눈 감아주지만은 않는 것이 분명하다. 20세기 전반의 미국 중부의 평원에서 일어난 사태가 그 예다. 모든 일이 보통 그렇지만 처음엔 일이 잘 풀려나갔다. 미국은 땅을 서쪽으로 쭉쭉 넓혀 나갔고 사람들은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부 정착과 농경을 장려하며 정착민들에게 대평원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무렵 이미 농경에 적합한 땅, 다시 말해 물 공급이 원활한 땅은 다 임자가 있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메마른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농사 짓는데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메마른 황무지의 경우 개인마다 주어지는 땅 면적을 2배로 늘려주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럼 해볼만 하다였다. 그렇게 땅이란 땅은 다 농토로 만들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은 그리 좋은 생각 같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은 생각이었다. 그 이유는 많다. 일단 새 나라의 농토를 일구어 목가적 꿈을 이룬다는 낭만적 요인이 있었고 또 점점 불어나는 인구가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여기에다 수상적인 과학 이론까지 가세했으니 그것은 차라리 종교에 가까웠다.
내용인즉슨 쟁기지라는 곳에 비 내린다. 즉 농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비구름이 몰려와 사막이 비옥한 초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농토를 확장하는 데 유일한 장애물은 의지 부족이었다. 밭을 만들면 비가 온다니, 야구장을 지으면 전설의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옛날 케빈 코스트너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 게다가 이 이론이 나돌던 19세기 중반, 공교롭게도 개척자들이 어딘가에 이주하면 바로 비가 내릴 때가 많았다. 하필 그 무렵이 역사적으로 유달리 강우량이 많던 시기였다.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의 방대한 농토 개간은 대성공인 듯 했다. 유럽은 식량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미국은 부족한 식량을 다른 나라에 공급할 여력이 충분했다. 농산물 값은 금값이었고 비는 잘 내렸고 정부는 밀농사에 보조금을 후하게 보태주었다. 자연히 농부들은 밀을 심고 초원을 계속 개간해 경지를 넓혀나갔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밀값은 폭락했다. 밀농사꾼이 밀로 돈이 안 벌리니 선택은 하나였다. 밀을 더 심는 것. 농부들은 경작기계를 사들여 더욱더 넓은 땅을 파헤집었다. 밀의 생산이 늘면서 값은 더 떨어졌고 그 다음은 생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안 내리기 시작했다. 흙이 바짝 말랐고 가뭄 때 표토를 지탱해주던 풀뿌리들이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흙은 먼지가 되었고 바람에 먼지가 일어나 거대한 먼지 구름이 생겨났다. 이 공포의 먼지 폭풍이 일어나면 해를 완전히 가리고 대기를 뿌옇게 뒤엎어 단 1, 2미터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른바 더스트볼이라 불린 재앙이었다. 더스트볼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는 여름철에 하루가 멀다 하고 먼지 폭풍이 일어났고 바람이 잦아든 후에도 먼지 구름은 하늘에 그대로 떠 있었다.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먼지 폭풍은 놀라울 정도로 먼 거리를 이동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 DC와 뉴욕의 하늘까지 뿌옇게 만드는가 하면 동부 해상 수백 킬로미터 밖의 선박들까지 엷은 먼지로 뒤덮기도 했다. 가뭄과 먼지 폭풍은 거의 10년간 이어졌다.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상당수 이재민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더 서쪽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등지에 정착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후에도 땅의 일부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미국이 겪은 더스트볼 재앙은 인간이 환경을 제멋대로 바꾸다가 의도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그 밖에도 대규모의 지구공학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에 이르기까지 또 산림 파괴에서 강의 무분별한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례는 널려 있다. 아랄해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랄해는 이름과 달리 바다가 아니다. 방대한 함수초로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호수였다. 문제는 그게 옛날 이야기라는 것. 아랄해의 현재 면적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약 6,800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다. 한때 아일랜드 정도의 면적이던 것이 이제는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들고 호수물의 약 80%가 사라졌다. 이제는 단일한 호수가 아니라 조그만 호수 4개쯤으로 나뉘었다. 4개쯤이라고 한 것은 호수 하나가 거의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랄해는 생명이 사라진 죽은 바다나 마찬가지다. 물가에서 한참 떨어진 주변 땅에는 오래전에 난파한 배들만 흉한 몰골을 드러낸 채 녹슬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대한 호수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을까? 호수로 흘러가던 두 강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렇게 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주변 사막에서 목화를 재배하면 기막히게 좋겠다 싶어서였다. 목화 재배는 소련 정부가 1960년대부터 그곳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다. 목화가 정말 많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랄해로 흘러들어오는 아무다리아강,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아랄해로 흘러들어오는 시르다리아강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하면 키질쿰 사막의 메마른 평야를 목화밭으로 만들어 소련의 목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심산이었다. 소득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에 물을 대서 농토로 만드는 사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다만 낭비가 엄청났다. 사막이란 워낙 메마른 땅이라 물을 쑥쑥 빨아들이니 기껏 흐름을 바꾼 강물의 75%는 밭까지 가지도 못했다. 어쨌든 이 시도가 중앙아시아의 목화 산업에는 득이 되었을 망정 아랄회와 그 주변 지역에는 막심한 피해를 안겼다. 호수로 흘러드는 물을 막으면 호수물이 곧바로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도. 아랄해의 물은 1960년대부터 줄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부터는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었다. 이전에 아랄해에 유입되던 수량에서 빗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강물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강물이 거의 흘러들지 않으니 증발로 사라지는 물을 보충할 방법이 없었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섬과 지역이 생겨나더니 2000년대에 들어 호수는 둘로 갈라져 작은 북쪽 호수와 큰 남쪽 호수로 나뉘었고 남쪽 호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섬이 떡하니 생겨났다. 물이 계속 줄면서 섬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반으로 나뉜 남쪽 호수는 동서간의 가느다란 물길만으로 이어진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물길도 끊겼고 2014년 여름에 찍은 위성사진에는 동쪽 호수가 완전히 말라 모랫바닥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쪽 호수는 현재 기상변화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줄어든 게 다가 아니다. 호수물이 증발하면 물속에 있던 물질은 다 어디로 갈까? 어디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질 대부분은 소금이다. 물은 줄었으나 소금은 그대로 남아 호수물이 점점 짜지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염도가 약 10배로 높아지면서 호수에 살던 생물들은 거의 절멸하기에 이르렀고 활발하던 어업이 몰락하면서 6만 명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근 공장과 농장에서 내뿜는 공해 물질이 점점 가중되면서 바짝 마른 호숫바닥 위에 쌓여갔다. 그 다량의 유독물질과 소금이 먼지바람에 실려 수백만 인구가 사는 옛 호숫가 마을과 소도시의 직격탄으로 떨어졌고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률이 치솟았다. 아랄해의 운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근 막대한 돈을 들여 물을 일부 끌어오는 노력으로 북쪽 작은 호수의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남쪽 호수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 결국 아랄해는 인간이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도 별탈 없으리라 낙관하는 습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상하게도 아랄해에 흘러들던 두 강 중 하나는 이전부터 수모가 잦았다.
가장 빈번히 물길이 바뀐 강이라는 세계 기록 타이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아마 아무다리아 강의 차지가 될 법하다. 지난 수백 년에 걸쳐 자연 변화에 의해 또 인간의 변덕에 의해 아무다리아 강은 아랄해로 유입되었다가 카스피해로 유입되면서 혹은 둘 다로 유입되면서 수로 변경을 거듭했다. 서기 2세기에는 사막으로 흘러들어 증발하다가 언젠가부터 아랄해로 흘러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초에는 몽골 제국이 과격하게 개입한 결과 강물의 일부가 카스피해로 흐르게 되었고 17세기 전 어느 시점에 다시 아랄해로 복귀했다. 소련이 탄생하기 한참 전인 1870년대에 러시아 제국은 아무다리아 강의 물길을 다시 카스피해로 돌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담수가 함수호로 흘러드는 게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식이 죄는 아니라지만 인간이 환경을 마구 변화시키다가 큰 코 다친 역사의 시작은 애시당초 농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농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보다 공업의 폐해가 여러모로 더 심각해진 가운데 뒷일은 아랑곳 않고 쓰레기를 마구 내버리는 인간의 고질적 습성이야말로 막심한 재앙을 낳고 있다. 그러한 재앙의 한 예는 1969년의 어느 따뜻한 여름날 쿠야호가 강에 불이 난 사건이다. 맞다. 강이란 원래 불이 나는 곳이 아니다. 혹시 강이 무엇인지 잠시 헷갈리는 독자를 위해 설명하자면 강이란 자연적으로 흐르는 큰 물줄기를 말하며 물이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아니다. 강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상류에서 하류로 물을 운반하고 세월의 흐름을 빗대어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삼각줄을 형성해 중학생들에게 지구과학 시간에 외울 거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불에 활활 타는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쿠야호가 강은 용케 불에 활활 탄 것이다. 더군다나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오하이오주 북부 공업지대를 굽이 돌다가 클리블랜드를 가로지르는 쿠야호가 강은 19세기에 클리블랜드 시장이 도심을 관통하는 개방하수라고 일컬을 만큼 오염도가 워낙 극심해 이전에도 101년간 자그마치 13회나 불이 난 전력이 있었다. 1868년, 1883년, 1887년, 1912년, 1922년, 1930년에도 불이 났었다. 1936년에는 불이 워낙 크게 나서 닷새간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 강물에 난 불이 말이다. 1941년과 1948년에도 불이 났고 급기야 1952년에는 쿠야호가강 사상 최악의 화재가 일어났다. 강물 위에 5cm 두께로 덮인 기름막에 불이 붙어 큰 불길이 치솟았다. 다리 하나와 조선소 한 곳이 전소되는 등 150만 달러의 피해를 냈다. 1952년에 비하면 1969년 화재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였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각종 기름과 폐기물이 엉켜 강 위에 빙산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또 불이 붙었고 5층 건물 높이로 불길이 치솟는 등 무시무시한 광경을 연출했지만 클리블랜드 소방서가 이제 강불을 끄는데 도가 텄는지 30분 만에 진화했다. 시민들도 이런 일에 이골이 났는지 이 강불 사건은 지역 일간지 클리블랜드 플레인 딜러의 어느 구석 지면의 5문단짜리 기사로 소개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시민들이 의긋도 정도로 넘겼던 이 1969년의 화재가 미국 전역에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전 쿠야호가강 화재 이후로 시대가 많이 변했던 것이다. 때는 1960년대.
각종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였으니 이를테면 전쟁은 좋지 않다, 인종차별은 나쁘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몇 주 후에 이 화재 소식을 접한 타임은 미국의 하수 처리 시설과 낙관의 대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전국 하천의 실태를 다루었다. 기사에서 쿠야호가 강을 이렇게 묘사한다. 거품이 부글거리는 암갈색 기름덩이 강물은 흐른다기보다 꾸역꾸역 나아간다. 찌꺼기 투성이 하수가 잔물결을 이루며 호수로 흘러들어간다. 타임의 기사는 전 국민의 이목을 끌어모았고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확산되었다. 이에 큰 공헌을 한 것은 기사에 실린 사진의 위용이었다. 배 한 척이 강을 뒤덮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분투하는 광경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이는 사실 1969년이 아닌 1952년 화재 때 찍은 사진이었으니 1969년 화재는 워낙 신속하게 진압되어 사진 기자들이 현장에 나타나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이다. 사진은 1952년 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기막힌 효과를 발휘했다. 그야말로 타이밍이 주요했던 것. 1800년대부터 오하이오주의 산업체들은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건 주산물이건 할 것 없이 태연하게 쿠야호가 강에 투척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대중은 꼬박꼬박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면 문제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때마다 꼬박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몇 가지 미온적 조치가 실행되긴 했지만 주안점은 강에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쿠야호가 강이 인간의 환경 파괴 방치를 상징하는 미국의 대표 사례처럼 된 것은 약간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클리브랜드시는 마지막 화재가 일어나기 바로 전해에 강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한 법을 마침 통과시킨 상태였다. 그래서 시의 관료들 가운데는 쿠야호가 강이 더러운 미국 하천의 대명사처럼 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비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미 하천 정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실시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불이 나버린 것이라고 어느 담당자는 볼멘 소리를 했다. 사실 당시 미국에서 불이 난 강은 쿠야호가 강뿐만이 아니다. 쿠야호가 강 화재를 기준으로 1년 전인 1968년에는 버펄로 강에 불이 났고 몇 달 후인 1969년 10월에는 미시건주의 루지 강이 화염에 휩싸였다. 19세기에도 쿠야호가 강 외에 여러 차례 불이 난 미국의 강은 또 있었으니 시카고 강은 불이 워낙 자주 나서 주민들이 화재 때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듯 모여서 구경하곤 했다. 만약 불 잘 나는 강 어워드, 북미 부문, 수상자를 가린다면 이 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화염에 휩싸인 강의 보도기사는 대중에게 확실히 충격을 주었고 범국가적 조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레이철 카슨의 1962년 저서 침묵의 봄 등의 고발로 시동이 걸렸던 환경운동은 추진력을 더 얻게 되었다. 의회도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1972년 청정수질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미국 전역의 하천 상태는 점차 개선되어 갔고 이제 강에 불이 나는 일 같은 건 없게 되었다. 이 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례가 드문데 이 경우는 인간이 그나마 적절하게 조치해 사태를 개선한 예에 든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고 해도 설마 기업들이 하천을 마음대로 오염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수질 규제를 풀려고 시도하기야 하겠는가?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한다. 강이 활활 탄 사건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인간의 재주를
꽤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지만 그것은 역시 한 예외 불가하다. 세계 도처에 널린 사례가 인간이 발길 닿는 곳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존재임을 잘 보여준다. 멕시코만의 거대한 데드존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데드존이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해역이다. 미국 남부의 농토에서 비료가 섞여 바다로 흘러든 물에 해조류가 대규모로 번성하면서 확산되었다. 해조류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모두 빼앗아가 해조류 외의 생명은 다 죽게 되는 것. 역시 인간은 대단하다. 인간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을 무작정 버리기 바쁘니 그 결과 마을 전체가 전자 폐기물로 뒤덮인 중국 광둥성의 꾸이위는 또 어떤가. 오래된 노트북 컴퓨터나 얼마 쓰지도 않은 스마트폰 등 전 세계에서 버린 전자기기들이 5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땅에 산처럼 쌓여있는 광경을 보라. 꾸이위 주민들은 재활용으로 생계를 꾸린다. 재활용이란 물론 좋은 일이다. 문제는 최근까지 꾸이위가 지상 지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시꺼먼 연기가 곳곳에 피어오르고 기기를 염산으로 씻을 때 흘러나오는 독성 중금속이 토양과 인체로 스며들어가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았다. 아마도 인류 최고의 역작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가 아닐까 싶다.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광대한 섬을 이루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뜻 시적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면적이 텍사스주 정도에 이르는 이 쓰레기 섬은 북태평양 환류에 갇혀 대양을 끝없이 순환하고 있다.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와 어로 장비 파편으로 이루어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해양 생물들에게는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과학자들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인류는 플라스틱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83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했다고 한다. 그중 63억 톤을 버렸고 그것이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위험이다. 그러나 인간이 본의 아니게 환경을 파괴해 자멸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예를 들자면 이스트 섬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